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한편 가축과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도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비공개로 90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직 개표는 당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 없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50억 클럽의 다른 멤버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신유빈, 임종훈 조가 홍콩을 꺾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밤에는 오상욱, 구본길 등 남자 펜싱 사부로 팀이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합니다. 하늘이 뚫린 데 쏟아지던 장마가 끝난 건 좋은데 이제는 또 다른 불청객이 문제죠. 폭염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유지되는 열대야도 강릉이 12일, 서울도 벌써 열흘째입니다. 대구만 해도 오늘 최고 기온이 36.3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는데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가축과 물고기들도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축사에 들어가 보니 42.9도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폭염에 헐떡이는 대한민국, 먼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축사 내부는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온도를 쟀더니 섭씨 42도가 훌쩍 넘습니다.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무기까지 동원됐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은 만사가 귀찮기만 합니다. 입맛도 잃었는지 그나마 입을 대는 건 물뿐입니다. 올 여름에만 벌써 19만 7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소들이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걱정되는 거는 더위에 취약한 송아지가 폐사가 되지 않을까. 바다도 뜨겁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찬물에서 주로 자라는 우럭이 죽은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참돔 때도 떼약볕을 피해 그늘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올여름 남해안 수온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수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밀집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연안 수온은 20에서 24도. 폭염이 지속할 경우 폐사 한계인 28도가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또 많이 올라갈까 봐서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활고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듭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어시장은 쏟아붓는 얼음값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음값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 금방 녹아버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가마 더위에 사람도 동물도 물고기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더위가 꺾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전망은 정반대입니다. 잠시 비가 와도 오히려 한증막 같은 효과를 내버리니 소용이 없죠. 그간 더웠는데 8월엔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폭염이 덮친 대구 동성로입니다. 거리를 반으로 가른 것처럼 시민들이 그늘 쪽으로 붙어서 걷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6.3도.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푹푹 쪘습니다. 진짜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진짜 눈살도 찌푸려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진짜. 수도권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방금 산 커피컵에도 물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집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인도는 새빨간색으로 물들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버스 정류장은 파랗습니다.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류장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환승하려고 내렸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는 기다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리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8월에도 혹독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고기압이 영향력을 키울 때마다 햇살이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가 와도 더위를 식히는 건 잠시뿐. 비가 그치자마자 찜통더위가 배턴을 이어봤습니다. 서울은 열흘, 강릉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해안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24시간 내내 더위가 식지 않는 만큼 체력 관리에 신경 쓰고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만찬 회동 이후 엿새 만인데 요즘 한 대표의 고민은 인사, 특히 친윤계 의원이 맡은 정책위정을 교체할까 말까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직 개편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엿새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채 두 사람만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회동은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진행됐는데 대화가 길어져 점심 약속까지 미루면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과거 법조 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넓게 포용하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 걱정 없게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취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감한 최혜병 특검법이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새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하루 만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건데 새 술의 핵심은 친윤이 맡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위의장 자리죠. 지금으로선 친한계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각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도영 기자가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당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퇴서 요구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명과 해임의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엔 원내대표 협의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정책위 의장도 포함됩니다. 당 정책을 총괄하며 지도부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핵심 보직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바꿔 한동훈표 지도부를 꾸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일괄 사퇴를 요구하시고 다치겠다. 조심하세요. 여권 일각에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점식 의장은 당내 합리적인 인사라며 후임자가 만약 의원총회에서 취임받지 못하면 한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본인의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교체하는 게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책위 의장 등 후임 인선은 일괄 사퇴서를 받아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 후임 인선에 대한 장고에 들어간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가 당정 원팀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원회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바로 다시 방통위가 2인 의결 체제가 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나 현충원 참배 등도 다 생략하고 취임 첫날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까 바쁜 겁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이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사태로 공석 상태가 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실제로 취임식 후 6시간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박문진 야권 이사들과 일부 지원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어서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포털의 신뢰성 제고와 광고 규제 철폐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는데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공언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의결에 나서자마자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만 3번째인데 하지만 야당이 실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소 2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카드로는 이 위원장의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해도 MBC 사장은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빵점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바로 탄핵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이라고 벼렀는데 이 위원장이 임명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나선 겁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곧장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이 위원장이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지가 뭔데 언제 왜 나온 말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접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그 평소 발언 수위를 생각하면은 정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발언이 나올 당시에는 못 들었다고 하고요. 오후 회의가 다시 열리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 사과할 일이 아니라면서 끝내 거부했고요.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두 사람 앞서서도 부딪힌 적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였는데요. 정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이 자신을 째려본다면서 퇴거 명령을 거론했었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국회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관도 버럭했다면서요. 네, 업무보고차 참석한 박성재 법무장관인데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자 장 의원이 먼저 발끈합니다.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도 참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끄러운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들으세요. 건설적인 논쟁이라는 걸 한번 좀 듣고 보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제도 또 공방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써올린 공방인데요. 한 대표 어제 SNS에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예. 현행법의 적국, 즉 북한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조항을 외국으로 바꿔 대상을 넓히자는 제안인데요. 최근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간첩죄 개정 불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린 겁니다. 민주당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죠. 네, 민주당 아니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회의 속기록을 올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우려를 개진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이면 법무장관 시절에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 회피는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송민순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매 임기마다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도 민주당에서 3건, 국민의힘에서 1건의 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언제쯤이나 국회에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덕이란 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답한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도 검찰 조사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내용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때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관련 없다는 답변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김 여사 진술로도 나온 셈입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한 지난해 11월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김 여사의 입장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가운데 이르면 8월 중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불명예 도주라면서 반려를 촉구했고 신원식 국방장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 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과 함께 유가족에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루었다며 청문회를 끝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훈령상 비위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불명예 도주 전역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죄부 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병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명예 도주 전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전역을 반려토록 촉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사에 간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말 그대로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져준 의혹을 받고 있죠. 50억 클럽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에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 종료된 걸까요?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게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인 홍모 언론사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권 전 대법관을 2년 8개월 만에 다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에 송전탑 문제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의혹인데 당시 화천대유는 송전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심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직접 쓴 문건을 MBN 뉴스 7이 입수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2020년 말 준공이 예정됐었지만 7번이나 연기됩니다. 성남시가 송전선을 땅에 묻으라고 명령했지만 화천대유가 출자한 성남의들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힌 반면 권 전 대법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MBN은 권 전 대법관이 송전탑 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등록 심사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가 송전선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소송 계획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그런 일은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문으로 근무한 것이지 법률 사무 등 위임이나 위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사 경영과 관련한 조언을 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심경도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고문직과 연결하는 보도를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사회 봉사로 생각해 회사 일을 맡게 된 것일 뿐인데 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실추됐다고 후회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사람으로부터 첩보를 얻는 휴민트에서 관련 정보원들의 명단은 핵심 기밀인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 소속 한 간부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야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명단 출력 이후 우리 측 정보원들이 숙청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간부 A씨.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감한 정보인 대북 공작망 관련 기록을 출력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정보당국은 A씨를 조사했습니다. 출력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공작국은 남아있는 정보원들마저 북한에 노출돼 역정보 유입 등 정보 신뢰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원 명단 등 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휴민트 붕괴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 신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로수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7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가로 돌진, 뒤에 탄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가로수 정비 작업을 마치고 작업자들이 늘어선 작업차로 각자 이동합니다. 갑자기 작업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출발하면서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작업차를 인도로 밀어 올립니다. 뒤쪽에 서 있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이곳에 서 있던 작업자 2명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사고를 당한 70대 작업자 2사람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70대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한 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뒤에 탔던 운전자의 어머니가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총 길이 12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남성은 평소에도 단지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그 공원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탈상도 하고 그 사람이 애들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피부도 정신이 약하니까. 실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A씨와 관련된 경찰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단지 내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혼자 운동하다고 하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럴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저도 좀 놀라고 서운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숨진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전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흉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 유사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도로로 달아나고 잠시 뒤 도착한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지나가던 10대 학생을 위협한 겁니다. 애들이요 신호등에서요 건너가다가 칼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집어내고 막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협을 느낀 학생이 빠르게 몸을 피해 달아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벌어진 터라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저도 지금 밥 먹으면서 우리 애기들한테 누가 옆에 가까이 오면 빨리 딴 데로 피하라고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지난 3월에도 40대 남성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최근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충격을 줬던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포함해 뚜렷한 동기도 정해진 피해자도 없는 이상 동기 범죄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53건, 이 중 5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형사 정책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백날 해도 예방되지 않는다는 거죠. 빈부격차라든가 박탈감이 문제라면 그런 데서 해결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이상 동기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가 함께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에 만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10 그러니까 총선 날이었는데 3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민주당을 이제야 탈당했죠. 경찰이 해당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성동구 의회 소속 A 의원은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일행 3명과 함께 이곳에 들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종업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은 일행이 방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현재 A 의원의 SNS와 유튜브 계정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A 의원은 지난 8일 소속 정당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일행 3명도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동안 우리도 장마로 피해가 컸었죠. 북한은 압록강이 넘쳤습니다. 건물 지붕 위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들을 연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직접 구명 보트를 타기도 했습니다.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거겠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은 지붕 위까지 흙탕물에 잠겨 있고 논밭은 물에 잠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장마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와 900만 평의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기차로 이곳 신의주시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축을 받으며 구명보트에 올라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침수된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29일에는 물이 바퀴까지 잠긴 채 SUV를 타고 현장을 살피며 위험을 무릅쓰는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수해의 책임을 물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전상을 경질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비상확대 회의에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복구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당 정군 모두가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측면, 주민들의 결집을 이끌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보이고, 이번 침수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현재 임시 텐트에 기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장애 아들을 도와달라고 하니 트럼프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이렇게 주장하는 등 여러 악재 때문일까요? 미국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광고전도 치열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 43%, 트럼프 전 대통령 42%의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47%, 트럼프 전 대통령 46%로 잇따라 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면서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호명투표 이후 다음 달 5일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경합주 동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또한 첫 캠프 선거 광고를 내놓고 검사 20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30초 광고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모습을 다루며 해리스의 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I haven't been to Europe. Kamala Harris failed, weak, dangerously liberal.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선거 광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서로 맞대결하는 진짜 첫 경쟁은 9월 TV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 하니에가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수도 테헤란에서 말이죠. 이란은 사실상 자국 영토가 뚫린 거죠.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비슷한 시각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도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했다가 새벽 2시쯤 유도탄 폭격으로 살해된 겁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즉각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피해 복수를 공언했습니다. We've seen a number of leaders be assassinated by Israel, so it would not be a surprise to see another political figure emerge. But Israel is also on the military leadership in Gaza. 반면 이스라엘군은 외신 보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외국 영토에서 발생한 주요 요인 암살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은 답변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A message to all Hamas leaders: no more. No more attacking Israelis, no more taking hostages, and no more murders. 비호하던 하마스 지도자가 자국의 심장부에서 사망하면서 사실상 영토가 뚫린 이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 인사도 지난 주말 있었던 축구장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암살됐습니다. Fuad was the commander responsible for the Majdal Shams massacre in which 12 children were murdered after Hezbollah fired an Iranian Falak 1 rocket.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 암살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자 미국은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고 대화의 공간은 항상 있다며 긴장 불식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인도 남부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매몰됐습니다. 하필 주거 지역이었는데 흙더미가 덮친 면적이 무려 축구장 1,000개 넓이에 달합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이미 185명,
제가 여기 뉴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시간대마다 확인할 때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죠. 구조가 시급하지만 집안이 약해져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로 마을이 있던 자리가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위에 의지해 목숨을 건진 주민 한 명이 진흙밭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씁니다. 용로가 막혀 헬기와 짚라인까지 동원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만 계속되는 비와 약해진 집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새벽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마을을 산사태가 덮쳐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1:40 में पूरा आवाज आया बाद में हम लोग रूम में था उतर गए तो मेरा रूम से तकरीबन 30 मीटर दूर पूरा गिर गया पहाड़ तोड़ के वो पूरा गिर गया. 이틀에 걸쳐 500mm 이상 쏟아진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이 흙에 덮인 가운데 수백 명이 매몰됐을 걸로 추정되지만 구조대가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अभी हम लोग रेस्क्यू 10 मिनट के अंदर स्टार्ट कर रहे हैं. ये एक चौरमाला रिवर है जो आप यहाँ पे देख रहे हैं. उसके इस साइड में जो है मुंडकई विलेज है. वहाँ पे हमारी टीम अभी जा रही है. 인도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기간에 비가 집중되는데 2018년 대홍수 때도 케랄라주에서 48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탓에 몬순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세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 이틀간 청약 호흡을 마비시켰던 화성 동탄의 무순위 1가구 분양에 무려 300만 명이 가까이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역대 최고 경쟁률의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 아니 수도권에도 전 세대가 미분양인 곳까지 있거든요.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철근이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내년 말 입주가 목표였는데 모든 세대가 미분양이 낮아 공사가 멈춘 겁니다.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을 갖다가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최근 평택과 안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미분양 주택이 경기권 외곽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은 분양가가 조금만 낮다 하면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 경기 외곽과 지방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청약을 하루 더 늘리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화성 동탄 아파트 한 가구 줍줍에 294만 명이 몰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당첨 후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3억 원인 서울 반포 후분양 아파트에도 이틀간 13만 명 이상 청약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잠재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적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걸까요?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미정산 사태의 불똥이 큐텐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튀고 있습니다. 큐텐의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와 쇼핑 AK몰 얘기입니다. 서비스 중단은 물론이고 판매 대금 미정산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 인터파크 도서입니다. 책을 사려고 해도 판매자의 사정으로 주문이 불가하다며 결제가 안 됩니다. 회사 측은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불똥이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와 쇼핑, AK몰까지 올마부터 미정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보존 처분에 따라 당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10 경영진을 겨냥한 고소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경제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경북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5명 가운데 3명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사후로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할머니는 어제 숨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같은 테이블에서 오리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커피를 나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봉화농약음독 사건의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인 85살 할머니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건 직후 입원한 4명과 달리 사흘 뒤 뒤늦게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사건 당일 앞선 피해자들과 다른 자리에 앉았고 농약이 든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 4명에게서 공통으로 나온 농약 성분 외에 다른 농약도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집만 일단 했는데 집에서 계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셨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나온 건 맞습니다. 특히 병원 입원 직전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돈 찾아가지고 다 줬다 하는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들었고 경찰들이 확인을 다 했으니까. 이 때문에 경찰은 숨진 할머니의 집을 수색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용의선상에 올랐던 할머니가 숨지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던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확정됐죠. 재판부는 목이 졸려 있었고 아내를 가방에 실어 옮긴 증거가 다 있는데도 계속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곧이어 벽을 들이박았는데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특전사 출신 육군 원사인 운전자 허모 씨는 골절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겐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허 씨가 피해자를 가방에 실어 옮기고 사고 현장을 물색하듯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차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맞다면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허 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민간인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오늘 서울에는 이틀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떼역볕까지 더해지면서 더 덥겠습니다. 강릉과 대구가 36도, 경주는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매우 높음 수준, 전남 해안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과 원주,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26도 등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